하늘은 먹구름으로 잔뜩 찌푸려 있었다.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회색빛 하늘을 올려다보니 순옥의 가슴도 덩달아 먹먹해졌다. 이런 날이면 을의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몸이 아프기 전부터 마음이 먼저 시렸다. 예상대로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 아들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나 민준이야. 민준의 목소리는 조금 지쳐있는 듯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이 시간에 웬일이니 바쁘지 않니? 순옥은 행여 아들의 안색을 살필 수 있을까 싶어 목소리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지만 민준의 대답은 그녀의 기대를 저버렸다. 아니, 그냥 지호가 어제 저녁부터 열이 좀 나서. 지호라는 이름이 들리자마자 순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5살밖에 안 된 손주. 귀하디 귀한 지호가 아프다는 소식은 세상 어떤 소식보다 순옥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뭐 열이 난다고 몇 도나 되는데 병원은 가봤니? 불안함에 목소리가 떨려왔다. 걱정스러운 질문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민주는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었다. 어제 저녁에 39도까지 올라서 해열제 먹이고 재웠어요. 아침에 병원 다녀왔는데 목이 좀 부었대요. 아이고, 그랬구나. 뭘 좀 먹여야 하는데. 애가 아프면 입맛이 없지. 내가 죽이라도 좀 끓여다 줄까? 아니면 엄마가 가서 지호 좀 봐줄까? 약해진 아들의 목소리에 순옥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눈으로 손주의 얼굴을 확인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다. 됐다. 엄마가 지금 당장 갈게. 2사람 지호 돌보느라 정신없을 텐데 아무것도 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니, 엄마, 또 뭘 하겠다고 그래. 개은이가 알아서 다 할 거야. 엄마가 와서 괜히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집에 있어. 민준의 단호한 반대에 순옥은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엄마는 손주 보러 가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데. 이따가 갈게. 끊어. 순옥은 아들의 말을 무시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곧장 부엌으로 향했다. 쌀을 불리고 냄비에 담았다. 냉장고에서 다진 쇠고기와 채소를 꺼내 잘게 다졌다. 아이가 아플 때는 뭐든 목 넘김이 쉬운 게 제일이다. 지호의 해쓱한 얼굴이 떠오르자 손과 발이 바빠졌다. 얼굴이 빨개진 채 칭얼거리는 손주의 모습에 심장이 더 빨리 뛰었고 순옥의 손놀림은 더욱 빨라졌다. 따뜻한 죽을 보온병에 가득 담고 혹시라도 목이 마를까 싶어 달콤한 배를 깎아 통에 담았다. 그리고 집을 나서기 전 약국에 들러 지호가 좋아하던 비타민과 젤리, 해열 패치까지 한가득 샀다. 손에 든 짐은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저 빨리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손주와 며느리, 아들에게 먹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민준의 아파트 현관에 도착해 벨을 눌렀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며느리 한가은의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들려왔다. 누구세요? 어민이다. 우리 지호 아프다고 해서 죽 끓여왔다. 잠시 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마침내 현관문이 찰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순옥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며느리는 손뼉만큼만 문을 연 채 버티고 서 있었다.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개운의 목소리에는 반가움 대신 귀찮음이 가득했다. 마치 왜 여기 왔냐고 묻는 듯했다. 순옥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들고 온 보온병을 들어보였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아픈데 엄마가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있어야지. 소고기 죽 많이 끓여왔다. 따뜻할 때 먹여.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희가 다 알아서 했어요. 개우는 여전히 문을 굳게 막고 섰다. 그 모습에 순옥의 얼굴에서 미소가 점점 사라졌다. 그래도 들어가서 우리 지호 얼굴 좀 보자. 지호, 지금 자요. 깨면
또 칭얼거릴 테니까 그냥 가세요. 단호한 가은의 목소리는 마치 불청객을 쫓아내는 듯했다. 순옥의 손에 들린 짐은 청은망은처럼 무거워졌다. 임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그럼 이것만이라도 들여놓고 가. 엄마가 다녀간 줄 알고 지호가 좋아할 텐데. 이거라도 먹이고. 됐다. 엄마는 간다. 순옥은 들고 온 죽과 약봉투를 현관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다들 잘하는데 내가 주제넘게 나섰네. 목이 메었고 힘없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며느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순옥이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순옥은 결국 아무 말 없이 발길을 돌렸다. 뒤에서 쾅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심장을 후벼 파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순옥은 계속 울었다. 버스 창밖의 풍경은 눈물에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텅 빈 거실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에 들고 온 짐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며느리 개우는 아마 문이 닫히기 무섭게 그 짐들을 치워버렸을 것이다. 현관문 앞에서 마주했던 가은의 차가운 얼굴과 무표정한 눈빛이 계속해서 순옥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울분이 치밀어 올랐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 죄는 오직 민준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것뿐인가? 벽에 걸린 결혼 사진 속의 아들, 민준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옆에 선며느리 개운 역시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 사진을 찍던 날, 순옥은 모든 고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이제 민준이 곁에 든든한 반려자가 생겼으니 자신은 그저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황된 것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순옥의 눈은 다시 촉촉해졌다. 수십 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린 민준을 홀로 키워야 했을 때의 기억이었다. 순옥은 그저 민준이 밥 굶지 않고 남들처럼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는 것만이 삶의 유일한 목표였다.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밤에는 봉투 붙이는 부업을 하며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다. 민준이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밤새 울며 민준의 책가방을 끌어안고 잠들던 날들이 있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남들이 보기에는 구두쇠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 그런 순옥의 노력 덕분에 민준은 명문대에 입학했고 순옥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듯 기뻤다. 민준이 졸업 후 취직을 하고 번듯한 직장인이 되었을 때 순옥은 비로소 삶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민준이 개운을 처음 집으로 데려왔을 때 가은은 예의 바르고 싹싹한 아가씨였다. 예쁜 얼굴만큼이나 고운 말씨로 순옥에게 살갑게 굴었다. 어머니, 저는 꼭 어머니를 제 친정엄마처럼 모실게요. 그때 개운의 말이 순옥의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처럼 들렸다. 순옥은 가은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딸처럼 아꼈다. 결혼 후에도 민준이 개운과 따로 나와 살겠다고 했을 때도 순옥은 흔쾌히 허락했다. 내 새끼 잘 사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엄마, 우리 신혼집 얻으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조금 부족해서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순옥은 망설임 없이 평생 모은 퇴직금의 절반을 건네주었다. 개운은 그때도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꼭 효도할게요. 그런데 그 효도는 어떤 모습이었던가? 순옥이 정성껏 만든 반찬을 갖다 주면 가은은 냉장고에 넣어놓기만 하다가 결국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버려져 있는 것을 순옥이 직접 본 적도 있었다. 그때도 순옥은 꾹 참았다. 젊은 애들이 입맛이 다를 수도 있지. 내가 너무 올드한가 보다. 스스로를 탓하며 그냥 넘어갔다. 괜히 민준이 중간에서 난처해질까봐.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까봐. 모든 서운함과 섭섭함을 삼켰다. 혹시라도 자신의 존재가 그들의 행복에 방해가 될까 노심초사했다. 그래서 전화도 먼저 하지 않고 무슨 일이 생겨도 혼자 감내했다. 그런 순옥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민준과 개운은 점점 더 순옥을 잊어갔다. 한 달에 한두 번 하던 전화도 이제는 몇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고 먼저 찾아오는 일은 더더욱 없었다. 그러던 오늘 손주 지호가 아프다는 소식에 순옥은 모든 것을 잊고 달려갔다. 자신의 진심과 걱정을 알아주리라 믿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시선과 냉담한 거절뿐이었다. 심지어 며느리는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하며 문을 닫아버렸다. 순옥의 진심은 그들에게 그저 오지랖일 뿐이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정말 내가 잘못한 건가? 순옥은 텅 빈 집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울분과 서러움, 배신감과 후회, 모든 것이 뒤섞여 순옥을 짓눌렀다. 밥을 한 술도 뜨지 않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멀뚱멀뚱 천장의 불빛을 바라보며 개운의 싸늘한 얼굴과 민준의 무심한 목소리를 수십 번이고 되감았다. 며칠이 흘렀다. 그동안 민준에게서 단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다. 지호의 열은 내렸는지, 그때 가져다준 죽은 먹었는지 궁금했지만 먼저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다. 또다시 오지랖이라는 말을 들을까 두려웠다. 그러나 손주에 대한 걱정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결국 순옥은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개운아, 바쁘지 않니? 최대한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개운의 대답은 무미건조했다. 네, 좀 바쁜데 무슨 일이세요? 순옥은 지호가 괜찮은지, 열은 내렸는지, 밥은 잘 먹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때 개운이 길게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제발요, 괜찮다니까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가 이렇게 전화하시는 거 저희한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순옥의 귀를 날카롭게 찔렀다. 순옥은 할 말을 잃었다. 혈관 속의 피가 차갑게 굳어버리는 듯했다.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더 이상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혹시 무슨 할 말 있으시면 그냥 문자로 보내주세요. 뚜뚜뚜. 개운은 순옥의 대답을 들을 새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순옥은 한참 동안 차가운 신호음만 듣고 있었다. 손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만은 이 모든 상황의 부당함과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리라 믿었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민준은 당황한 듯 물었다. 순옥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민준아, 개운이가 엄마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스트레스라고 그러더라. 세상에 엄마가 아들한테 전화하는 게 스트레스가 되니. 순옥의 말에 민준의 목소리는 작아졌다. 엄마, 지호 아파서 개운이가 좀 예민해져서 그래. 엄마가 이해해줘. 순옥의 상처받은 마음에 위로를 건네기는커녕 민준은 이해를 강요했다. 이해라니 대체 뭘 더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 외면당한 마음을, 오지랖이라고 비난받은 진심을 뭘 더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 민준아, 개운이가 힘든 건 알겠는데 엄마도 힘들어. 평생 너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엄마가 아프고 힘들 때
너희한테 짐이 될까봐. 엄마, 왜 그렇게 말해? 개운이가 왜 그러는지 나도 알아. 그냥 좀 참고 견뎌주면 안 될까? 참고 견뎌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옥은 깨달았다. 아, 정말 끝이구나. 나는 더 이상 이 아이가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그저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는 귀찮은 존재일 뿐이구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차갑게 식어버렸다. 순옥은 체념한 듯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 엄마가 참을게. 철저하게 참아줄게. 엄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아니, 네 말은 정확히 그거였어. 엄마 다 알아들었어. 이제 너희들 삶에 간섭하지 않을게. 전화도, 찾아가는 일도 없을 거야. 그렇게 해줄까? 순옥은 민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순옥은 꺼진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전화기 속 세상은 조용해졌지만 순옥의 머릿속은 소용돌이치는 감정들로 가득했다. 민준의 마지막 말, 참고 견뎌주면 안 될까? 그 말이 귓게 끊임없이 메아리 쳤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할 것만 같았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서 텅 빈 집안을 둘러보았다. 이 집은 남편과 결혼하고 민준을 낳아 키운 그녀의 모든 삶이 녹아있는 공간이었다. 남편이 죽고 혼자 힘으로 민준을 키워낸 세월의 흔적이 집안 곳곳에 배어 있었다. 벽에 걸린 결혼 사진 속의 아들, 민준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옆에 손며느리 개운 역시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 사진을 찍던 날, 순옥은 모든 고통이 지나가고 이제 행복만이 남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 희망은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던가. 개운은 사진 속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순옥은 사진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래, 가은아, 내 말이 맞아. 내가 너무 간섭하고 주제넘게 굴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너희 둘, 너희 삶을 살아. 나도 이제 내 삶을 시작할 거야. 그날 이후 순옥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민준의 체념 섞인 목소리와 개운의 경멸이 담긴 말투는 순옥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적어도 좀 참고 견뎌주면 안 될까? 그 말은 순옥의 삶을 이끄는 나침반이 되었다. 그래, 참아야지. 너희 둘이 나를 더 이상 찾지 않을 때까지. 너희 삶에서 내 존재가 완전히 지워질 때까지 참아줄게. 며칠 내내 순옥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누워만 있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욕망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저 천장의 무늬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수십 년의 과거를 되감기만 할 뿐이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팔아 민준의 학비를 벌어주던 때,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민준이 안쓰러워 밤새 울던 때, 남편의 묘비 앞에서 민준을 잘 키우겠다고 맹세하던 때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순옥의 모든 삶은 오직 아들, 민준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들은 그녀를 외면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세상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분노와 서러움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그녀의 눈에는 이상하게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가슴 속에는 차가운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분노였고 체념이 아닌 결심이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순옥은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눈에 봐도 쇠약해진 노인이었다. 푹 꺼진 눈, 축 늘어진 피부, 설이 내린 머리카락. 순옥은 거울 속의 자신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민준의 엄마가 아닌
오롯이나 김순옥으로 살아갈 거야. 가장 먼저 몸과 마음을 정화하기로 했다. 억지로 쌀뜨물을 마시고 쌍화탕 한 병을 들이켜 기운을 차렸다. 그리고는 장롱 속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다. 며칠 만에 나선 바깥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지만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흐르고 순옥의 생일이 다가왔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이 뭘 좋아할까? 며느리가 뭘 기뻐할까? 손주 옷이라도 사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그들의 행동이 마지막 쐐기를 박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예상대로 생일 저녁, 민준이 손주 지호를 데리고 집을 찾았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며느리 개운의 목소리는 아무런 감정 없이 건조했다. 아들 민준은 어색한 듯 머리를 긁적일 뿐이었다. 가은은 백화점 쇼핑백을 순옥에게 건넸다. 어머니, 여기요. 세일하길래 하나 샀어요. 세일이라는 말이 유독 순옥의 귀에 크게 박혔다. 순옥은 아무 말 없이 쇼핑백을 열었다. 안에는 얇고 화려한 무늬의 스카프가 들어있었다. 누가 봐도 2월에나 떨이로 팔았을 법한 화려하기만 한 스카프였다. 작년 어버이날, 개우는 대놓고 명품 지갑을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고 순옥은 주머니를 털어 그 지갑을 사주었다. 그런데 그녀가 받은 것은 이름 없는 스카프 한 장이었다. 순옥은 조용히 스카프를 내려놓았다. 실망스럽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다. 그저 역시나라는 생각만이 들었다. 고마워. 개운아, 잘 쓸게. 마음에 드니 순옥의 말에 가은의 표정이 편안해졌다. 바로 그때였다. 순옥이 차려놓은 밥상에 둘러앉자 가은은 사업 이야기를 꺼냈다. 친구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열 계획인데 초기 자본금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였다. 순옥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무슨 이야기를 할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과일까지 깎아내놓자 가은은 마침내 본론을 꺼냈다.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요. 저희가 사업 계획은 다 세웠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서요. 혹시 저희가 어머니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순옥은 깎아놓은 사과를 천천히 입에 넣고 씹었다. 사각사각. 조용한 거실에 사과 씹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어머니, 저희가 원금이랑 이자 다 갚을게요. 어머니한테 절대 피해 안 가게 할게요. 사업 잘 되면 바로 다 갚아드릴게요. 순옥은 아들 민준을 쳐다보았다. 민준은 순옥의 시선을 피하며 모르는 척했다. 개운과 이미 다 이야기하고 왔을 터였다. 순옥을 설득하기 위해 둘이 머리를 맞대고 왔을 것이 분명했다. 어머니, 저희 한 번만 믿고 좀 도와주세요. 네, 개운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눈빛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그때 순옥이 생각에 잠긴 틈을 타 가은은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었다.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희가 상속받을 집이잖아요. 미리 당겨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옥의 모든 사고가 정지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들은 순옥이 살아있는 앞에서 상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남편이 죽고 악착같이 지켜온 이 집이 그들의 눈에는 이미 자신들의 것이 되어 있었다. 자신은 그저 임시로 그 집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에 불과했다. 순옥이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아들 민주는 한술 더 떴다. 엄마, 개은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 사업 잘 되면 우리 다 좋고 결국 엄마한테도 좋은 일이니 도와줘. 우리 다 좋고 그 말이 순옥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때서야 순옥은 깨달았다.
이들에게 자신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구나. 그저 필요할 때 돈을 뽑아 쓸 수 있는 낡은 ATM 기계에 불과하구나. 자신의 삶, 자신의 건강, 자신의 노후는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사가 아니었다. 순옥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앞에 앉은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의 모습도, 딸처럼 여기고 싶었던 며느리의 모습도 그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욕심에 눈이 먼 두 명의 낯선 사람만이 앉아있을 뿐이었다. 생각할 시간을 좀 다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다. 뜻밖에도 순옥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낮았다. 개우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순옥을 다그치지 않았다. 순옥이 곧 마음을 바꿀 것이라 생각하는 듯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순옥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창밖의 어둠만 응시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들은 순옥에게 일말의 미련조차 남겨주지 않았다.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더 이상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분주하게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은 얼마인지, 이 집으로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소나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 끊임없이 계산하고 또 계산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해가 뜨자마자 집을 나섰다. 그녀의 발길이 닿은 곳은 동네에서 가장 오래되고 은밀하기로 유명한 최 사장 부동산이었다. 최 사장은 순옥이 이 동네로 이사 왔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부터 순옥을 누나처럼 챙겨주던 사람이었기에 순옥의 개인적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순옥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돋보기를 쓴 채 신문을 읽던 최 사장이 반갑게 그녀를 맞았다. 아이고, 순옥 누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누님 발걸음이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좋은 일 있습니까? 순옥은 최 사장의 농담에 억지 웃음을 지었다. 아이고, 사장님, 저는 늘 똑같지요. 그냥 차나 한 잔 얻어 마시러 왔어요. 최 사장은 순옥의 말에 인자하게 웃으며 믹스커피 한 잔을 타주었다. 순옥은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본론을 꺼냈다. 사장님, 저 이 집 좀 내놓으려고요. 순옥의 말에 최 사장은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 집을요? 왜요? 그 좋은 집을 민준이도 결혼해서 이제 발 뻗고 편히 살 일만 남았는데 왜 갑자기 집을 판다고 하십니까? 순옥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예, 그래서요. 이제 정말 편히 살고 싶어서요. 제 인생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려 합니다. 순옥의 단호한 표정에 최 사장은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표정을 굳혔다. 누님, 혹시 민준이네랑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준이? 그 녀석이 혹시... 사장님, 아무것도 묻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제 인생 마지막으로 내린 중요한 결정이라고만 알아주세요. 순옥은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최 사장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부탁을 덧붙였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가 제가 이 집을 파는 것을 절대로 알면 안 됩니다. 이 일이 아주 조용하고 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최 사장은 한참 동안 순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연민이 서려 있었다.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누님, 그렇게까지 결심하셨다면 제가 말 한마디 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누님을 얼마나 아끼는데요.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겠습니다.
최 사장의 말에 순옥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믿음직한 조력자를 얻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때부터 순옥의 은밀한 작전이 시작되었다. 최 사장은 약속대로 일을 꼼꼼하게 처리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최소 하루 전에는 순옥에게 문자로 연락을 주었다. 내일 오후 2시에 등산 갑시다라든지 오후 3시에 병원 진료 있습니다. 와 같이 둘만 아는 비밀 암호를 사용했다. 그러면 순옥은 그 시간에 맞춰 자연스럽게 집을 비웠다. 민준에게는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뒷산에 친구랑 등산을 시작했다. 혹은 노인복지관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겼다와 같이 그럴듯한 핑계를 댔다. 다행히 그들은 순옥의 일상에 크게 관심이 없었기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순옥이 집을 비우는 것을 반기는 듯했다. 집을 보러 온 사람이 다녀간 날에는 순옥은 일부러 일찍 돌아왔다. 그리고는 동네를 몇 바퀴씩 돌았다. 수십 년을 살았던 동네였지만 구석구석을 이렇게 여유롭게 걸어본 것은 처음이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놀이터, 갓 구운 빵 냄새가 풍겨나오는 빵집, 그 모든 풍경들이 이제 곧 자신의 과거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틈이 날 때마다 인터넷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물색했다. 유일한 조건은 단 하나였다. 민준과 개운이 쉽게 찾아올 수 없는 먼 곳, 완전히 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어야만 했다. 그러다 문득 오래전 남편과 함께 여행했던 남쪽 바닷가 작은 마을이 떠올랐다. 잔잔한 파도와 맑은 공기, 그리고 무엇보다 정이 넘치던 사람들. 그때 남편은 농담처럼 말했다. 여보, 우리 나이 들면 보따리 싸서 이런 곳에 와서 낚시나 하면서 살자. 그때는 그저 웃어넘겼던 그 말이 이제는 순옥의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다. 순옥은 마을의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아담한 집들을 쉴 새 없이 찾아보았다. 평생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집을 고르는 것이라 신중하고 또 신중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친구 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순옥에게 민준의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어디야? 숙자인 집, 왜? 개은이가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해서 지금 지호 데리고 갈까? 순옥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1시간 전 최 사장에게서 오후 4시에 중요한 손님이 집을 보러 온다는 문자를 받았던 터였다. 어쩌지 엄마, 지금 숙자네 집에서 밥 먹고 있어서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거짓말을 했다.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알았어. 엄마, 응, 그래. 민준은 아쉬운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다. 순옥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모든 계획이 들통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순옥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마침내 최 사장에게서 결정적인 전화가 걸려왔다. 집을 보러 온 부부가 집이 아주 마음에 든다며 가격을 조금만 깎아주면 바로 계약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예상보다 조금 낮은 금액이었지만 순옥은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최 사장에게 그 금액으로 계약을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아침, 순옥은 깨끗하게 씻고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다.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서자 인상이 좋은 중년 부부가 순옥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순옥의 집이 너무 마음에 든다며 깨끗하게 잘 가꾸고 살겠다고 말했다. 그들의 말에 순옥은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적어도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이 좋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순옥의 손이 살짝 떨렸다. 이 붉은 인주가 마르면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순옥의 소유가 아니게 된다. 수십 년을 살아왔던 공간, 순옥의 모든 것이 담겨있던 그 공간이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다. 시원섭섭한 감정이 뒤섞여 순옥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계약이 완료되고 큰 금액의 계약금이 순옥의 통장으로 들어왔다. 휴대폰에 찍힌 숫자를 보며 순옥은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돈이 가져다 줄 자유보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이 더 컸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부동산 사무실을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옥은 문득 민준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졌다. 엄마 집 팔았어. 이제 우리 진짜 끝이야 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순옥은 꾹 참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복수는 차갑게 해야 하는 법이었다. 순옥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순옥은 남편의 낡은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의 남편은 젊은 시절, 순옥을 향해 장난스럽게 웃고 있었다. 여보, 나 괜찮지?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응원해줘. 나 이제 진짜 나 김순옥으로. 당신이 그토록 지켜주고 싶어 하던 나 김순옥으로 살 거야. 이제부터는 내 삶을 살 거야. 사진 속의 남편은 아무런 대답 없이 웃고만 있었다. 하지만 순옥은 알 수 있었다. 남편이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장음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순옥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가도 곧 닥칠 폭풍을 생각하면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삿짐 센터, 남쪽 바다의 집, 그리고 마을의 부동산 계약까지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아들 민준에게 마지막 한 방을 먹이는 것뿐이었다. 장음날 이틀 전 저녁이었다. 순옥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녁 먹었니? 네. 엄마, 방금 먹었어요. 왜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아니다. 그냥 내일 저녁에 너희 가족 모두 엄마 집에 와서 밥 먹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와요. 무슨 특별한 일 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이상했다. 응, 특별한 거, 아주 맛있는 거. 그리고 예전에 엄마한테 부탁했던 거 있잖아. 집 담보 대출. 순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일부러 침묵했다. 전화기 너머로 민준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엄마, 생각해봤는데 내일 우리 집에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 밥 먹으면서 천천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순옥은 아들의 말을 자르고 말했다. 아니, 내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중요한 이야기는 밥 먹고 하자. 민옥은 아들이 더 이상 묻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다. 지금쯤 민준과 갸우는 서로 마주보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을 것이다. 욕심에 가득 찬 그들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으며 축배를 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순옥은 그들을 상상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마음껏 기뻐해라. 너희가 올라선 희망의 꼭대기에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줄 테니. 다음 날 아침, 순옥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다.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니 집안 구석구석이 새롭게 느껴졌다. 순옥은 천천히 집을 둘러보며 지난 세월의 흔적들을 눈에 담았다. 민준의 키를 표시했던 문틀에 긁힌 자국, 남편의 손때가 묻은 낡은 소파, 그리고 순옥이 매일같이 앉아있던 거실에 오래된 의자까지. 모든 것들에게 조용히 작별을 구했다. 그리고는 마지막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민준이 가장 좋아하던 된장찌개, 며느리 개운이 유일하게 칭찬했던 잡채, 그리고 손주 지호를 위한
부드러운 생선구이까지 허리가 굽도록 쪼그려 앉아 음식을 만들었지만 신기하게도 몸은 전혀 힘들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저녁 식사이자 과거의 자신에게 보내는 장례식이었다. 밤이 되자 민준과 개운이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대감과 흥분이 가득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잔치라도 버리신 거예요. 개운은 순옥이 식탁에 차려놓은 음식들을 보며 눈을 반짝였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순옥에게 친근한 척하며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어서 앉아서 먹어라. 배가 고플 텐데도 민준과 개운은 밥상에 앉지 않고 순옥에게 아양을 떨었다. 어머니,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맞아요. 어머니, 혹시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으세요? 진짜 달라요. 식당에서 파는 거랑 비교도 안 된다니까요. 순옥은 그들의 아첨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지호의 밥 위에 멸치볶음을 올려주었다. 오늘이 이 아이의 얼굴을 보는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다. 하지만 순옥은 고개를 저으며 감상을 떨쳐냈다. 정의감이 그녀의 삶을 망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식사를 마친 후 개운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어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저희 제발 좀 도와주세요. 순옥은 과일을 깎던 손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민준과 가은의 눈이 반짝였다. 순옥은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는 평생 가장 통쾌하고도 잔인한 말을 뱉어냈다. 그래, 엄마가 생각을 많이 해봤다. 너희들 말대로 하기로 했어.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개우는 눈물을 글썽겼다. 정말요, 어머니 정말요. 아이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사업 성공하면 꼭 보답할게요. 민준의 얼굴도 환해지며 순옥의 손을 잡았다. 엄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순옥은 아들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러니 이제 이 집에서 나가주렴. 이제 곧 새 주인이 들어와야 해서. 그제야 그들은 순옥의 말을 이해했다. 민준과 개운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기쁨에 가득 차 있던 표정은 혼란으로, 이내 충격과 불신으로 바뀌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새 주인이요. 그게 무슨... 말 그대로다. 엄마가 이 집을 팔았어. 내일 아침에는 열쇠도 넘겨주기로 했단다. 그러니 법적으로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야. 그리고 당연히 너희 집도 아니고. 거짓말. 어머니, 어떻게 저희랑 상의 한마디 없이 집을 팔아요? 개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소리쳤다. 순옥은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개운아, 내가 왜 너희랑 상의를 해야 하지? 이건 내 집이고 내 삶이야. 너희가 내 삶에 대해 상의했던 적이 있었니? 가은은 입을 다물었다. 민주는 그저 순옥과 가은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그러니 이제 내일 아침이면 이 집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거야. 오늘 엄마가 차려준 저녁밥은 너희를 위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하고 밥 다 먹었으면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가라. 순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그들과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다. 순옥의 마지막 말과 함께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순옥은 그들을 뒤로 한 채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을 닫자마자 순옥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수십 년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에 몸서리치는 전율이었다. 순옥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가도 곧 닥칠 폭풍을 생각하면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삿짐 센터, 남쪽 바다의 집, 그리고 마을의 부동산 계약까지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아들 민준에게 마지막 한 방을 먹이는 것뿐이었다. 장음날 이틀 전 저녁이었다. 순옥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녁 먹었니? 네. 엄마, 방금 먹었어요. 왜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아니다. 그냥 내일 저녁에 너희 가족 모두 엄마 집에 와서 밥 먹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와요. 무슨 특별한 일 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이상했다. 응, 특별한 거. 아주 맛있는 거. 그리고 예전에 엄마한테 부탁했던 거 있잖아. 집 담보 대출. 순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일부러 침묵했다. 전화기 너머로 민준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엄마, 생각해봤는데 내일 우리 집에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 밥 먹으면서 천천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순옥은 아들의 말을 자르고 말했다. 아니, 내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중요한 이야기는 밥 먹고 하자. 민옥은 아들이 더 이상 묻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다. 지금쯤 민준과 가은은 서로 마주보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을 것이다. 욕심에 가득 찬 그들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으며 축배를 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순옥은 그들을 상상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마음껏 기뻐해라. 너희가 올라선 희망의 꼭대기에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줄 테니. 다음 날 아침, 순옥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다.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니 집안 구석구석이 새롭게 느껴졌다. 순옥은 천천히 집을 둘러보며 지난 세월의 흔적들을 눈에 담았다. 민준의 키를 표시했던 문틀에 긁힌 자국, 남편의 손때가 묻은 낡은 소파, 그리고 순옥이 매일같이 앉아있던 거실에 오래된 의자까지. 모든 것들에게 조용히 작별을 고했다. 그리고는 마지막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민준이 가장 좋아하던 된장찌개, 며느리 개운이 유일하게 칭찬했던 잡채, 그리고 손주 지호를 위한 부드러운 생선구이까지. 허리가 굽도록 쪼그려 앉아 음식을 만들었지만 신기하게도 몸은 전혀 힘들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저녁 식사이자 과거의 자신에게 보내는 장례식이었다. 밤이 되자 민준과 개운이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대감과 흥분이 가득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잔치라도 벌이신 거예요. 개운은 순옥이 식탁에 차려놓은 음식들을 보며 눈을 반짝였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순옥에게 친근한 척하며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어서 앉아서 먹어라. 배가 고플 텐데도 민준과 개운은 밥상에 앉지 않고 순옥에게 아양을 떨었다. 어머니,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맞아요. 어머니, 혹시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으세요? 진짜 달라요. 식당에서 파는 거랑 비교도 안 된다니까요. 순옥은 그들의 아첨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지호의 밥 위에 멸치볶음을 올려주었다. 오늘이 이 아이의 얼굴을 보는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다. 하지만 순옥은 고개를 저으며 감상을 떨쳐냈다. 정의감이 그녀의 삶을 망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식사를 마친 후 가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어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저희 제발 좀 도와주세요. 순옥은 과일을 깎던 손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민준과 가은의 눈이 반짝였다. 순옥은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는 평생 가장 통쾌하고도 잔인한 말을 뱉어냈다. 그래? 엄마가 생각을 많이 해봤다. 너희들 말대로 하기로 했어.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개우는 눈물을 글썽였다. 정말요? 어머니 정말요. 아이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사업 성공하면 꼭 보답할게요. 민준의 얼굴도 환해지며 순옥의 손을 잡았다. 엄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순옥은 아들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러니 이제 이 집에서 나가주렴. 이제 곧 새 주인이 들어와야 해서. 그제야 그들은 순옥의 말을 이해했다. 민준과 개운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기쁨에 가득 차 있던 표정은 혼란으로, 이내 충격과 불신으로 바뀌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새 주인이요. 그게 무슨... 말 그대로다. 엄마가 이 집을 팔았어. 내일 아침에는 열쇠도 넘겨주기로 했단다. 그러니 법적으로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야. 그리고 당연히 너희 집도 아니고. 거짓말. 어머니, 어떻게 저희랑 상의 한마디 없이 집을 팔아요? 개운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소리쳤다. 순옥은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개운아, 내가 왜 너희랑 상의를 해야 하지? 이건 내 집이고 내 삶이야. 너희가 내 삶에 대해 상의했던 적이 있었니? 개운은 입을 다물었다. 민주는 그저 순옥과 가운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그러니 이제 내일 아침이면 이 집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거야. 오늘 엄마가 차려준 저녁밥은 너희를 위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하고 밥 다 먹었으면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가라. 순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그들과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다. 순옥의 마지막 말과 함께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순옥은 그들을 뒤로 한 채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을 닫자마자 순옥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수십 년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에 몸서리치는 전율이었다. 순옥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굳게 잠갔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숨을 골랐다. 밖에서는 민준과 가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허탈한 목소리였지만 이내 분노로 가득 찬 고성이 오갔다.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민준의 목소리였다. 순옥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다. 우리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개운의 절규가 이어졌다. 순옥은 그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평생 모아온 물건들이었지만 순옥은 망설임 없이 대부분을 버리기로 했다. 낡은 앨범, 빛바랜 옷까지, 그리고 남편이 쓰던 낡은 물건들. 모든 것은 순옥에게 과거를 묶어두는 족쇄와도 같았다. 순옥은 필요한 옷 몇 벌과 남편의 사진이 담긴 작은 가방, 통장과 도장만 챙겼다. 텅 빈 집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며 순옥은 눈물이 핑 돌았다. 이 집은 남편과 결혼하고 민준을 낳아 키운 그녀의 모든 삶이 녹아있는 공간이었다. 벽에 걸린 낡은 달력, 창가에 놓인 화분, 그리고 삐걱거리는 마룻바닥까지. 모든 것이 순옥에게는 소중한 추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집을 나서기 전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전원을 끄고 배터리를 뺀 뒤 휴대폰을 두 동강 내버렸다. 순옥은 집을 나와 강가로 향했다. 휴대폰 조각들을 힘껏 강물에 던졌다. 철썩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순옥의 과거는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듯했다. 이제 그 누구도, 심지어 민준조차도 순옥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순옥은 남쪽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순옥은 알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마치 밝은 아침 햇살이 순옥의 삶을 다시 비추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의 엄마도 개운의 시어머니도 아니었다. 그저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순옥의 완벽한 자유의 시작이었다.
버스는 몇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달렸다. 창밖으로 익숙했던 서울의 풍경은 점차 사라지고 푸른 논밭과 야트막한 산들이 그림처럼 스쳐 지나갔다. 풍경을 바라보며 순옥은 지난 수십 년의 삶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는지 회상에 잠겼다. 휴게소에 버스가 잠시 멈추자 순옥은 내려서 뜨끈한 어묵국물 한 잔을 사 마셨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따뜻한 어묵국물을 마시니 몸과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버스가 다시 출발하고 순옥은 이제 더 이상 과거를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삶만을 기대했다. 창밖의 풍경은 점점 더 푸르러졌고 저 멀리서 바다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오는 듯했다. 버스는 순옥이 내리고자 했던 남해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순옥은 가방을 챙겨들고 천천히 버스에서 내렸다. 낯선 곳의 공기는 서울과는 확연히 달랐다. 습기를 머금은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푸른 소나무 향이 뒤섞여 순옥의 폐 깊숙이 들어왔다. 순옥은 크게 숨을 들이쉬고 길을 나섰다. 며칠 전 전화로 계약을 마친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가는 길이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최 사장이 미리 연락해둔 덕분인지 부동산 사장님이 순옥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서 오십시오. 김 선생님, 최 사장님께 연락받았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죠? 부동산 사장님은 친절한 목소리로 순옥을 반겼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가식도 없었다. 순옥은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네, 조금요. 그래도 오니까 좋네요. 공기가 참 좋습니다. 순옥은 짐을 내려놓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남편과 함께 꿈꿨던 그 작은 집. 마당에는 텃밭이 있고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이는 아담한 집이었다. 순옥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다시 한번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집은 그 누구의 것이 아닌 오직 순옥 자신만을 위한 공간이었다. 계약을 마친 순옥은 곧장 집으로 향했다. 열쇠를 받아들고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묵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순옥은 창문을 활짝 열어 집안의 묵은 공기를 밖으로 내보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푸른 바다는 순옥의 마음을 뻥 뚫어주는 듯했다. 순옥은 텅 빈 방에 짐을 풀고 앉았다. 낡은 앨범을 펼치자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타났다. 사진 속에 순옥은 밝게 웃고 있었다. 남편은 순옥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다. 여보, 나왔어. 우리가 꿈꾸던 곳에. 순옥은 사진 속 남편에게 속삭였다.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려 사진 위에 떨어졌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행복과 안도,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의 눈물이었다. 그날 저녁, 순옥은 텃밭을 일구는 할머니에게 얻은 싱싱한 상추와 직접 담근 된장으로 소박한 저녁 식사를 했다. 밥을 먹으며 순옥은 그동안 잊고 살았던 밥맛을 느꼈다. 밥알 하나하나가 꿀처럼 달았다. 식사를 마친 순옥은 마당에 나와 의자에 앉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다. 바다에서는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순옥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과거의 아픔과 미련은 모두 서울에 두고 왔다. 이곳은 오직 순옥 자신만을 위한 새로운 세상이었다. 순옥은 천천히 눈을 떴다. 밤바다 너머로 어선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순옥은 생각했다. 그래, 이제 정말 내 삶을 살아보자. 나 김순옥으로. 새로운 집에서의 첫날 밤은 순옥에게 깊은 안식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밤새도록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든 순옥은 아침 햇살에 눈을 떴다.
창문을 여니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신선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순옥은 마당으로 나와 기지개를 켜고 텃밭을 둘러보았다. 이웃집 할머니가 심어놓은 상추와 깨잎이 순옥을 방이는 듯 싱그러운 초록빛을 뽐내고 있었다. 순옥은 그 작은 텃밭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다. 며칠 동안 순옥은 마을을 산책하고 낯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천천히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순옥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었고 순옥은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다. 솔직한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도 되는 곳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옥은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친 민준의 친구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민준과 개운이 순옥의 집이 팔린 것을 알게 된 후 순옥을 찾아다녔다는 것이다. 민준의 친구는 순옥이 휴대폰을 바꾼 것을 알고 있었기에 순옥에게 민준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순옥은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민준의 전화를 절대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준과 개운이 자신을 찾아다녔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것은 연민이 아니었다. 민준과 가은이 겪었을 당혹감과 절망, 그리고 분노를 생각하니 묘한 쾌감이 느껴졌다. 그래, 이제야 내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순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다. 밥을 먹다 말고 민준에게 전화를 걸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들었지만 그녀는 꾹 참았다. 복수는 차갑게 해야 하는 법이었다. 며칠 후 순옥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낚시를 하러 바닷가로 나갔다. 낚싯대를 들이우고 바다를 바라보며 순옥은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남편의 죽음, 민준을 향한 순옥의 희생, 그리고 민준과 개운의 배신. 이야기를 듣던 마을 사람들은 순옥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며 함께 분노했다. 그들의 위로와 공감에 순옥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을 쏟아냈다. 순옥은 그들의 위로에 힘입어 눈물을 쏟아냈다. 선생님,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선생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드릴게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순옥은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왔다. 바닷바람이 차가워졌지만 순옥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순옥은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김장을 하고 갓 잡은 싱싱한 생선으로 식사를 했다. 순옥은 행복했다. 더 이상 민준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 개운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다.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순옥은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옥은 마을의 한 식당에서 밥을 먹다 민준과 개운을 우연히 마주쳤다. 그들은 순옥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순옥은 담담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민준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개운의 눈은 피로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이엄마, 민준은 순옥에게 달려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순옥은 아무 말 없이 민준의 손을 뿌리쳤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저희에게 돌아와 주세요. 가은은 순옥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 순옥은 그들의 간절한 눈빛을 차갑게 외면했다. 내 여이들이 나에게 했던 행동을 잊었니?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바쳤는데.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주었니? 순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어머니, 그때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어. 내 집, 내 돈, 내 모든 것은 이미 사라졌어. 어머니, 저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순옥은 그들의 절망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너희는 이제야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을 알게 되었구나. 내가 느꼈던 절망과 슬픔을 이제야 깨달았구나. 순옥은 그들을 뒤로 한 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잘 지내라. 얘들아, 너희의 삶을 살아라. 그녀는 민준과 개운을 뒤로 한 채 식당 문을 나섰다. 가을 바람이 순옥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순옥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은 듯한 기분이었다. 순옥은 바다를 향해 걸었다. 저 멀리 수평선 위로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순옥은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정말 행복해질 시간이야. 순옥은 식당을 나선 후에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등 뒤로 느껴지는 민준과 개운의 시선,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 찬 그들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순옥은 애써 외면했다. 그들의 아픔은 순옥이 수십 년간 겪어온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의 고통이 순옥에게는 일종의 해방감으로 다가왔다. 그래, 이제야 너희도 내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했겠지. 순옥은 바다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저 멀리 수평선 위로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순옥은 바다의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분노가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날 저녁, 순옥은 집으로 돌아와 텅 빈 방에 앉았다. 낮에 민준과 개운을 만난 일은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순옥은 그들이 두고 간 슬픔과 절망을 생각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내 그 감정을 떨쳐냈다.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순옥은 이제 오롯이 자신의 삶을 살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이웃집 할머니와 함께 텃밭에서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는 순옥의 얼굴을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김 선생님, 얼굴이 아주 좋아지셨네요. 인제야 사람 사는 것 같아 보이네. 순옥은 할머니의 말에 빙그레 웃었다. 할머니 덕분이죠. 여기 오니 마음이 편안하고 밥맛도 좋고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할머니는 순옥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잘 오셨어. 우리 마을에 잘 오셨어. 인자 여기가 선생님 집이고 우리가 다 선생님 가족이야. 순옥은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다시 한번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민준과 가은이 외면했던 그녀의 삶을 이 작은 마을 사람들은 따뜻하게 품어주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순옥은 이제 완벽하게 새로운 삶에 적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의 엄마가 아닌 김 선생님으로 불렸다. 마을 사람들은 순옥을 존경했고 순옥 역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순옥은 마을 사람들에게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알려주었고 바다에서는 낚시를 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순옥의 얼굴에는 늘 잔잔한 미소가 피어 있었다. 순옥은 어느덧 칠순을 맞았다. 마을 사람들은 순옥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작은 잔치를 열어주었다. 순옥은 칠순 잔치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아들에게서 받지 못했던 사랑과 존경을 이 작은 마을 사람들에게서 넘치도록 받고 있었다. 잔치가 끝난 후 순옥은 집으로 돌아와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다. 민준의 어릴 적 사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민준과 개운이 결혼식에서 찍은 사진. 사진 속의 그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다.
순옥은 사진을 조용히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민준아, 개운아, 너희들은 잘 지내고 있니? 엄마는 이제 정말 행복해. 너희를 원망하지 않아. 아니, 어쩌면 고마워하고 있을지도 몰라. 너희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너희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을 테니. 너희가 내게 절망을 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토록 아름다운 희망을 찾지 못했을 테니. 순옥은 앨범을 덮고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멀리서 어선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순옥은 생각했다. 그래, 이제 정말 내 삶을 살아보자. 나 김순옥으로. 순옥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아들을 향한 희생과 고통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 나갔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명상을 하고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로 건강한 식사를 했다. 순옥은 이 작은 마을에서 남은 여생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어느 해 겨울, 순옥은 텃밭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다.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은 하늘을 가득 채운 하얀 눈송이였다. 순옥은 그대로 쓰러졌다. 순옥의 마지막 숨은 며칠 후 조용히 멈췄다. 순옥은 그렇게 영원한 잠에 빠져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순옥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평화로웠기에 안도했다. 그녀의 장례식은 순옥의 뜻대로 조용하게 치러졌다. 순옥의 유언에 따라 그녀의 유골은 남편의 유골함과 함께 바다에 뿌려졌다. 몇 달이 지난 후 순옥의 빈집에 한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순옥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민준이었다. 민준은 텅 빈 집안을 둘러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민준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민준은 순옥이 남긴 유품을 둘러보았다. 작은 가방 속에는 남편의 사진과 통장, 그리고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들어있었다. 일기장에는 순옥의 마지막 마음이 담겨 있었다. 민준아, 나는 이제 괜찮아. 너를 원망하지 않아. 너는 내게 마지막 선물을 주었어. 너희를 놓아주고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선물을. 부디 너도 너의 삶을 살아가렴. 그리고 너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렴.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할 거야. 영원히. 민준은 일기장을 품에 안고 통곡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사랑했다는 사실에 민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민준은 어머니 순옥의 유품을 품에 안고 텅 빈 집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것들은 이제 낯선 공기만 머금고 있었다. 민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일기장이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이야기가 담긴, 어쩌면 자신에게 남긴 유일한 유산일지도 모르는 물건이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다. 오늘은 내가 김순옥으로 다시 태어난 날. 일기장을 읽어 내려갈수록 민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일기장에는 순옥이 남편과 함께 꾸었던 꿈, 민준을 키우며 느꼈던 고통과 기쁨,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외면당했던 절망과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순옥은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혼자서 얼마나 외로운 밤을 보냈는지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다.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순옥이 집을 팔기로 결심했던 날의 기록이었다. 그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을 상속받으려고 했다. 나는 그들에게 그저 돈을 뽑아 쓸 수 있는 낡은 ATM 기기에 불과했다. 민주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했다. 자신이 개운과 함께 어머니에게 얼마나 잔인한 행동을 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일기장의 마지막 장에는 순옥이 남해에서 보냈던 평화로운 일상이 담겨 있었다. 오늘은 텃밭에서 싱싱한 상추를 땄다. 옆집 할머니와 함께 된장찌개를 끓여 먹으니 밥맛이 꿀처럼 달았다. 나는 이곳에서 비로소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 민주는 일기장을 읽으며 통곡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했는지 알게 되자 민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는 어머니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사랑했다는 사실에 민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순옥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흘렀다. 민준과 개운의 삶은 순옥의 죽음 이후 완전히 바뀌었다. 순옥의 죽음이 알려진 후 민준과 가은의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했다. 민준의 직장에서는 그들의 소문이 퍼져나갔고 개운의 사업은 부도 직전까지 몰렸다. 결국 그들의 사업은 실패했고 민준은 직장에서 해고당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순옥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었던 집도, 돈도, 그리고 그들의 명성까지도. 어머니의 죽음 이후 민준은 매일 밤 어머니의 일기장을 읽었다. 일기장을 읽을 때마다 민준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효자였는지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매일 밤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개운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명품을 쫓지 않았고 민준과 함께 매일 밤 순옥의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돈도, 명성도 아닌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은 개운에게 제안했다. 우리 어머니가 사셨던 곳으로 이사갈까? 개운은 민준의 제안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순옥이 살았던 남해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 그들은 순옥이 살았던 집을 찾아갔지만 그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민준은 그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민준은 그 집을 하염없이 바라보다 발길을 돌려 조용히 마을로 들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민준과 개운을 보자마자 그들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민준과 개운을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민준과 가은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을 쏟았다. 그들은 어머니 순옥이 이곳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민준과 개운은 남해의 작은 마을에 정착했다. 그들은 텃밭을 일구고 낚시를 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민준은 마을 사람들에게 어머니 순옥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순옥의 이야기는 민준에게는 용서와 치유의 과정이었다. 민준은 어머니의 삶을 이야기하며 어머니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민준과 개운은 마을에서 작은 식당을 열었다. 식당의 이름은 김순옥이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이름을 건 식당에서 어머니의 된장찌개를 팔았다. 식당은 금세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다. 순옥의 된장찌개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따뜻함을 전해주었다. 어느 날 민준은 텃밭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는데 멀리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그의 옆에는 순옥의 오랜 친구였던 최 사장이 서 있었다. 최 사장은 민준의 얼굴을 보더니 눈시울을 붉혔다. 민준아, 네 엄마가 너를 많이 사랑했다. 마지막까지 너를 용서하고 너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최 사장의 말에 민준은 눈물을 흘렸다. 민준은 최 사장에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다.
순옥이 집을 팔고 떠나기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남해에서의 평화로운 삶까지 최 사장은 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 엄마는 강한 사람이었다.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마지막에는 자신을 위해 살았다. 민준은 이제야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겨준 것은 돈이나 집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삶 전체였다. 민준은 어머니의 삶을 이어받아 어머니가 그토록 원했던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는 언제나 어머니 순옥의 따뜻한 사랑이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